목동과 청량리를 잇는 지하 경전철이 신설되는 등 서울시의 2차 도시 철도망 구축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대출금리가 올라도 월 상환액이 10년 동안 일정하거나 대출금리의 최대 상승폭이 5년 동안 2%포인트 내로 제한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출시됩니다. 탄력근로제 적용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이 어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가 됐습니다. 이번 회의에 참여했던 항공대 김강식 교수와 함께 합의한 내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기하는 부동산 명의 신탁 문제를 놓고 대법원이 공개 변론을 열었습니다. 쟁점은 뭐고 이에 따른 예상 판결 결과, 그에 따른 부동산 시장 영향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헤드라인입니다. 서울시가 2차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산 기자. 네, 강산입니다. 예, 신설되는 구간인데 강북을 횡단하는 경전철이 새로 생긴다고요? 그렇습니다. 강북에도 강남의 지하철 9호선과 같이 동서 지역을 횡단하는 경전철이 신설되는데요. 목동과 청량리역 사이를 급행과 일반 열차가 왕복하는 25km 노선입니다. 서울시는 이를 포함해 오는 2028년까지 경전철 6개 노선을 신설하고 2개 노선은 연장, 지하철 2개 노선은 개량하는 내용의 2차 도시철도망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경전철의 경우 지난해 발표한 면목선과 난곡선, 우이신설 연장선, 목동선에 앞서 말씀드린 강북 횡단선이 추가됐습니다. 또 현재 공사 중인 신림선은 여의도까지 연장됩니다. 지하철 개량 계획은 4호선 당구계에서 남태령 구간을 급행화하기로 했고 5호선은 공사 중인 하남선 운행을 고려해 둔촌동, 길동, 구분다리역을 직선으로 연결하기로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7조 2,3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데요. 서울시는 계획이 실현되면 철도 통행 시간은 평균 15%, 지하철 혼잡도는 30% 감소하고 철도 이용이 가능한 시민은 40만 명가량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관심을 끌었던 9호선 4단계 추가 연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9호선 4단계 추가 연장 노선은 이번 계획의 조건부로 포함됐습니다. 오는 2021년 강일 미사 구간과 함께 광역철도로 지정되면 추진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인데요. 광역철도 지정은 국토부의 권한입니다. 이번 계획에서는 제외됐지만 지역균형 발전 지수가 높은 난곡선 금천 연장 구간과 7호선 급행화 등은 후보 노선으로 선정돼 5년 후 사업 타당성을 재검증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국토부와의 사전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오는 4월 중 국토부의 사업 승인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금융당국이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새로운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다음 달에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예, 어떤 상품입니까? 네, 우선 대출금리가 올라도 월 상환액을 10년 동안 유지하는 월 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출시됩니다. 예를 들어 금리가 올라 이자가 늘면 대신 원금 상환액을 줄여서 매달 갚을 금액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월 상환액을 고정하는 기간 중에는 금리의 변동폭이 2%포인트 이내에서 제한되는데요. 대신 은행이 부담하는 위험을 일부 고려해 변동금리의 0.2%에서 0.3%포인트를 더한 금리로 공급합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거나 시가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갖고 있다면 0.1%포인트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의 인상폭을 제한하는 상품도 나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중금리가 아무리 올라도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상품도 나오는데요. 이 상품은 1년 동안 1%포인트 이내, 5년 동안에는 2%포인트 이내로 금리 상승을 제한합니다. 예를 들어 연 4%대 금리 상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이후 5년 안에 금리가 연 7%대로 올라도 부담해야 할 이자는 연 6%까지인 셈입니다. 별도의 대출 심사 없이 기존 대출에 특약을 부과하는 형태로 LTV나 DTI, DSR 재산정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부부 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 시가 6억 원 주택 이하의 주택을 갖고 있다면 우선 공급되는데요. 다만 특약에 따른 비용을 고려해 기존 변동금리의 0.15%에서 0.2%포인트가 더한 금리로 제공됩니다. 월 상한의 고정형 주택담보대출과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은 다음 달 18일부터 시중은행을 포함한 15개 은행에서 출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성현입니다.
검찰이 현대기아차가 차량 제작 결함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오늘 양재동 사옥에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서주현 기자. 네, 서주현입니다. 예, 오늘 압수수색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는 오늘 오전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내부 문서와 전산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국토교통부와 시민단체가 고발한 현대기아차의 리콜 규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 혐의 유무 판단을 위한 자료 확보를 위해서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세타2 엔진, 에어백 등의 제작 결함을 현대기아차가 은폐했다는 의혹을 두고 수사 의뢰가 이뤄진 사건 모두가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대기아차가 내부적으로 문제를 인지하고서도 당국의 조사가 있기까지 이를 은폐하며 적절한 조치를 미뤘다는 게 의혹의 골자입니다. 이전에도 같은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5월 현대기아차의 제작 결함 5건과 관련해 12개 차종 23만 8천 대의 강제 리콜을 명령하면서 의도적인 결함 은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었는데요. 이후 강제 리콜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산타페 조수석 에어백 결함, 미신고 건과 관련해서도 2016년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습니다. 같은 해 4월이죠. 서울 YWCA 자동차 안전센터도 세타2 엔진의 제작 결함과 관련해서 은폐 의혹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서주현입니다. 예, 이미 전해된 대로 사회적 대타협 기구인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 확대안이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노총이 이번 합의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네, 윤성훈입니다. 예, 민주노총은 이번에 참여하지 않았고 한국노총은 참여를 했었는데 서로 비난의 날을 세우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노총은 어제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에 합의한 것에 대해 기만적인 야합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노총은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경총, 한국노총이 결국은 야합을 선택했다며 경사노위에 참가한 한노총을 비난의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민주노총의 비판에 대해 한국노총도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반대만 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생각한다면서 사회적 대화에 불참 중인 민주노총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같은 노동단체로서 상대를 그 성명에 매도하는 부분들이 좀 도를 넘었다고 사실은 보여집니다. 지켜야 될 검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윤 기자. 현재 민노총은 반발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오후 3시경부터 세종로 소공원에서 탄력근로제 합의에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약 5천 명의 조합원들이 참가했고 조금 전부터는 청와대 앞까지 가는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다음 달 6일에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저지하는 총파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윤성훈입니다. 아마 기억들 하시겠습니다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졌었죠. 그 이후에 정부가 1,200여 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른바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희입니다. 예, 채용 비리가 180건이 넘는다고요? 네, 정부 조사 결과 채용 비리 총 182건이 적발됐습니다. 유형별로는 신규 채용 관련 비리가 158건, 정규직 전환이 24건이었습니다. 친인척 특혜 채용은 16건에 달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정규직을 채용할 때 응시자 부모의 친구인 직원이 면접위원을 맡거나 자격증이 필요한 직군에 자격증이 없는 직원의 자녀나 조카 등을 최종 합격시키는 등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채용 비리가 적발돼서 징계를 받는 곳은 몇 곳입니까? 네, 이 같은 채용 비리로 수사 의뢰된 공공기관은 31곳, 징계 대상은 112곳입니다. 수사 의뢰 또는 징계 대상에 포함된 공공기관 현직 임직원은 총 288명에 달합니다. 이번 조사는 1,20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7년 특별 점검 이후 실시한 신규 채용과 최근 5년간 이루어진 정규직 전환에서 적발된 결과여서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채용 비리를 합격된 사람들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되고 또 그들 때문에 이제 떨어진 사람들 있을 텐데 이런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방안 같은 건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정부는 채용비리로 부정합격한 13명에 대해 검찰에 기소될 경우 채용비리 연루자와 함께 퇴출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 단계에서 제약을 받았던 피해자들은 구제하기로 했는데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채용비리가 발생한 다음 단계에 다시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장가입니다. 다음 달이죠. 3월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초로 5G 이동통신을 상용화합니다.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주무처 장관들이 현장 점검에 나섰다고 하는데 이 얘기 좀 알아보겠습니다. 역시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예, 홍남기 부총리가 KT의 5G 현장을 방문했다고요? 네, 홍 부총리는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과 홍종학 중기부 장관 등과 KT 과천 사옥을 찾았는데요. 5G 기반 인공지능 로봇의 안내를 받으며 미세먼지 관리 서비스와 드론, 웨어러블 장비 등 다양한 5G 접목 기술 시연을 지켜봤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네, 홍 부총리는 다음 달 본격적인 5G 상용화를 앞두고 황창규 KT 회장 등 임직원을 격려했습니다. 중소협력업체 관계자들과는 별도의 간담회를 통해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오전에 열린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홍 부총리가 한 이야기도 들어보시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이동통신 단말기, 스마트 공장, 자율차 등 전후방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연관 산업 활성화 및 신서비스 창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KT가 5G 전문 인력이 포함된 상반기 채용 계획을 발표했다면서요? 네, KT는 상반기에 지난해보다 20% 늘어난 300여 명의 신입사원을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5G와 인공지능 등 융합기술 연구개발 분야의 채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인턴십 연계 채용과 블라인드 오디션, 지역 연구 쿼터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인재를 발굴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성훈입니다. 예, 문재인 정부 혁신 성장 정책의 이제 구체적인 방식이 될 이 스마트 선도 산업단지로 창원과 경기도 반월시와 이 국가산업단지 두 곳이 선정됐다고 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하게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정윤영 기자. 네, 정윤영입니다. 예, 확정이 두 곳이 된 거죠? 네, 정부는 창원 국가산업단지와 반월시와 국가산업단지를 스마트 선도산업단지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스마트 산업단지란 ICT 기술로 단지 내 모든 데이터와 자원을 연결해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미래형 산업단지를 말합니다. 또 이곳에 창업과 신산업을 자유롭게 테스트할 수 있는 공간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스마트 산단 선도 프로젝트 추진을 발표했는데요. 일단 이번에 두 곳을 선정한 데 이어 2022년까지 10개의 산단 조성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곳이 선정된 이유는 뭡니까? 네, 창원은 기계와 전자 등 주력 업종이 특화돼 있는데요. 향후 지능형 기계 같은 첨단 업종으로 고도화될 잠재성이 높다고 평가됐습니다. 또 경남도가 자체 예산을 확보할 정도로 관심이 높아서 지자체와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데 용이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반월시와는 제조업의 근간인 부품업체가 밀집돼 있고 관련 근로자가 26만 명이나 있어 공장 스마트화로 인한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인근 시흥시에 들어서는 스마트시티와 연계하면 더욱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는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두 개 산단별로 사업단을 구성하고 세부 실행 계획을 마련해 4월부터 사업을 본격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달걀 껍데기에 산란 일자가 표시가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장기 보관돼서 오래된 달걀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서 23일부터 산란 일자 표시 제도를 시행하는데 다만 계도 기간은 6개월 둔다고 밝혔습니다. 저축은행 중앙회 노동조합이 사측과의 임단협 협상을 매듭짓지 못한 끝에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저축은행 중앙회 노조는 지방 노동이 최종 조정 조처를 앞두고 실시한 조합원 총회에서 87%가 넘는 찬성률로 파업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오늘 집중분석에서는 어제 합의가 된 탄력 근로제 확대안 내용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향후 미칠 영향들, 그다음에 마지막에 최저임금 얘기까지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이번 경사노위에 직접 공익위원으로 참여를 했던 한국항공대 김광식 교수를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분위기가 상당히 좀 이게 마라톤 협상도 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쉽지 않으셨겠습니다. 예. 처음부터 어려운 그런 그 사안이었습니다. 예. 그 노사 양측에서 그 합의에 대한 의지가 처음엔 그렇게 크지 않았고, 아 그래요? 예. 그 둘 다 이제 서로 자기들 입장만 충분히 개진하는 걸로 뭐 되지 않겠는가 글쎄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2달간 10차례 정도 아주 네. 집중적인 교섭을 했고, 뭐 어떤 때는 12시간 마라톤 협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결국 서로가 조금씩 마음을 열고 상대방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또 자기들 주장을 조금씩 일부 양보하고 해서 글쎄요. 최종적으로는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사실 그게 경사노위가 만들어진 이유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양쪽에서 서로 간에 좀씩 양보해서 타협을 하는 쪽으로. 그동안 이제 경사노위에 대한 일부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 경사노위의 어떤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사회적 대화가 과연 필요한가, 그런 뭐 의구심, 그래야 비판도 있었는데, 뭐 이번에 그 설립한 지 석 달 만에 처음으로 어떤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서 사회적 대화의 어떤 어떤 효과는 이제 뭐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네. 어쨌든 합의로 이루어졌다라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경사노위의 존재 의미도 밝혔고 네. 또 노사 간의 양측 간의 간극도 그래도 어쨌든 조금이라도 좁혔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합의된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 단위 기간이 6개월로 확장이 됐다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핵심 내용입니다. 근데 보면은 탄력 근로제의 적용 단위가 2주, 3개월, 6개월 이렇게 세 가지라고 얘기들을 하는 얘기가 나와서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슨 소리야 싶으실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번 합의되기 전까지 제도가 2주 3개월입니다. 2주 3개월에서 2주 6개월로 바뀐 거고요. 2주 3개월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그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의 어떤 취업 규칙에 따라 사규에 의해서 탄력 근로제를 실시할 수 있는 게 2주간입니다. 2주는 회사에서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알아서 할 수 있고 3개월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서 합의하에 탄력 근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뀐 게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 거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기업에서는 인력을 보다 좀 효율적으로 집중적으로 장기간에 투입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그 효과를 얻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기존 3개월까지 했던 거가 그대로 6개월로 확장이 된 겁니까? 3개월까지는 기존대로 가고 거기에 추가로 돼서 3개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사회적 합의, 그 노동자 단체의 합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된 거다. 그렇게 후자입니다. 기존의 3개월까지는 기존 법에 적용을 받고 3개월 이후부터 6개월까지는 새로 정한 합의에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3개월을 추가할 경우에는 이제 좀 더 조건이 까다로워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저희가 뭐 계속 전해 들었습니다만은 이제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이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가 노동계 측에서 이제 임금 보전 문제, 그다음에 직원 근로자들의 과로 방지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그래서요. 현장에서 보시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이번 합의 안에서 어느 정도 좀 반영이 충분히 됐다 이렇게 이해하십니까? 이제 근로자 측으로 봐서는 기존의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었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이 악화된 측면이 있죠. 분명히 있죠. 훨씬 더 이제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강도 여러 가지로 이제 나빠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건강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어떤 제도적인 보완책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있었고, 그 이제 건강권이라고 합니다. 강한 요구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임금과 관련해서는 이 탄력 근로제가 길어지게 되면 그 전에는 장시간 근로를 하면은 초과 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탄력 근로가 되니까 초과 근로가 아니라 이제는 그 장시간 이외에 남은 시간은 오히려 근로 시간을 줄여서 일할 수 있게 되니까 전체적인 근로 시간은 같습니다만 임금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에 대한 이제 보상을 요구를 했던 거고 이 두 부분은 사측에서 거의 대부분 수용한 걸로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건강권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근로 일간에 있어서 반드시 최소 11시간 휴식을 두게끔 이렇게 했고요. 그럼 제가 퇴근을 했어요. 그럼 그다음부터 다시 출근할 때까지는 무조건 11시간을 쉬게 해야 된다. 최소 11시간은 보장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임금 보전은 그 탄력 근로 단위 기간이 늘어남으로 해서 발생할 수 있는 임금 손실에 대해서는 뭐 수당 제도를 준다든지 뭐 할증 제도를 준다든지 해서 보전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조금씩 좀 양보를 한 거예요. 양보를 했죠. 그러니까 저 노동조합 측에서는 근로자 측에서는 단기간 확대를 양보를 해준 거고, 그렇죠. 예. 사용자 측이 그에 대한 대가로 건강금과 임금에 보전을. 대해서 양보를 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번에 천재지변 같은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이제 사전 합의를 해야지 이제 단위 탄력 근로제 적용 기간을 확장할 수 있는데 이런 천재지변에 대해서는 합의가 아니라 노동자 합의가 아니라 협의라고 돼 있다고 좀 유연성을 그러더라고요. 더 두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일각에서는 특히 노동계에서는 이제 이게 너무 악용되는 건 아닐까라는 우려를 하던데 현장에서 교수님께서 보시면 이게 그렇게까지 악용될 여지가 있다라고 보셨어요? 근로자 측에서 뭐 우려를 할 수가 있죠.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탄력 근로제 활용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최근 통계가 3.2%인데 높지도 않고 또 탄력 근로제는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행해진 게 아니고 특별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또 어떤 제한된 부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어떤 오남용 어떤 그 가능성은 제가 볼 땐 그렇게 높지 않을 거다. 안심해도 될 것 같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노조가 없는 데 같은 경우는 우려들이 또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또 이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이번에 넣었더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어느 정도 좀 보완이 된다 이렇게. 예, 그 문제는 뭐 꼭 탄력 근로뿐만 아니라 사실은 노동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맞습니다. 대표성의 문제는 항상 존재하는 문제입니다. 예, 이번에는 재계 쪽에서 주장했던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앞서 말씀대로 요건이 좀 더, 그러니까 특히 이제 3개월까지 하고 추가로 3개월을 더 이제 탄력 근로제를 확대할 경우에는 좀 더 요건이 까다로워졌다. 이런 부분에서 재계가 조금 부담스러워한다는 그런 반응도 좀 있어서요. 재계 쪽 상황은 좀 어떻게 이해를 하셨어요? 재계에서는 기본적으로 단위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이제 국제적으로 볼 때 대부분 OECD 국가가 다 1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상적으로 1년이니까 이제 1년을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단위 기간이 길다 하더라도 실제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 나왔습니다만은 근로자 대표, 다시 노동조합의 동의가 없으면은 아무리 1년이라도 하루도 쓸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리나라의 그 대규모 사업장에 뭐 흔히 말하는 강성 노조가 있는 경우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용지물이죠, 사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요건들을 좀 완화해 달라.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근로자 대표 노조의 동의가 아니라 노조 대표 동의가 아니라 협의로 근로자 본인 당사자의 동의 내지 어떤 그 부문 내지 어떤 뭐 직무 그 부서에서의 동의를 좀 하는 걸 해달라고 했는데 결국은 근로자 전체 그 대표의 어떤 서면 동의 방식을 유지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게요.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이제 운용을 해보고 좀씩 좀 서로 간의 이해가 조금 더 넓어지면 조금 더 완화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이번 합의 내용 중에 하나가 결국 이제 이번에 합의한 내용들을 한 3년간 정도 실험적으로 해보고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좀 모니터링해서 개선점을 찾아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거 국회로 넘어가서는 통과되는 데는 큰 지장은 없겠죠? 뭐 큰 지장은 없으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원래 오늘 개편 확정안이 발표될 예정이었는데 이게 다음 주로 연기됐다고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이 살짝 들어서요. 뭐 혹시 무슨 특별한 문제는 아닌 건가요? 뭐 제 생각에는 실무적인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단위 기간 확대 이게 워낙 큰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런 큰 일을 같은 동시에 두 개 치르기 굉장히 어려웠고 어려울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아주 좀 세부적인 디테일한 내용들에 있어서 조정이 조금 필요하지 않은가? 예를 들어 결정 기준에 있어서 지금 이 근로자 측에서 강력하게 지금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기업의 어떤 지불 능력 이런 것을 새로운 결정 기준에 포함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대해서 노측에서는 뭐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최저임금위원회도 물론 2단계로 나눠서 이렇게 한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이제 재계 쪽하고 노동계 쪽하고 의견이 엇갈리면 역시 공익위원들 중심으로 해서 또 나중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 아닙니까? 이번 그렇죠.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그렇습니까? 해왔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결정 구조를 이원화를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네. 뭐 그것도 이제 어떻게 구성하라고 어떻게 운영할까 지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요 최저임금 관련해서는 어차피 또 교수님이 또 나오셔서 또 한번 또 해설을 해주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요 최저임금 좀 구체화될 때 다시 한번 또 교수님이랑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의 신탁. 그러니까 남한테 맡긴 거죠. 부동산 소유권.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내 땅을 내 이름으로 등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를 하는 건데 이걸 이제 보통 부동산 명의 신탁 조금 이제 이름이 어려울 수 있긴 합니다. 근데 대법원에서요, 이 부동산 명의 신탁을 공개 변론을 붙여서 오늘 2시부터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뭐 끝났는지 여부는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이게 왜 대법원이 이 부동산 명의신탁 문제를 공개 변론까지 붙였는지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오는 5월 달에 이제 최종 결론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판결이 나온다는 얘기인데요. 그렇게 되면 기존의 판례와 바뀔지 여부 이런 부분들, 그렇게 되면 또 시장에 미칠 영향도 간단치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정향의 김혜림 변호사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부동산 명의신탁을 제가 설명해 드린 거가 맞습니까? 네, 맞으신데요. 부동산 명의신탁은 이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약정을 하고 그 부동산 소유권 등기만을 수탁자 명의로 해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게요. 근데 이게 부동산에도 실명법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기본적으로 법 위반 아니에요? 맞는데요. 보통 이제 세금이나 규제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부동산 실명법 이제 제4조에는 명의신탁 약정을 무효로 하고 있는데요. 또 사안에 따라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오늘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좀 다시 좀 한번 좀 변호사한테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런데 오늘 이제 대법원에서 이거를 공개 변론에 붙이는 거잖아요. 네, 붙인 네. 거잖아요. 그러면은 대법원이 공개 변론에 붙인다는 얘기는 예전에 뭔가 판례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상황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한번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자라는 취지잖아요. 네. 그러면 예전에 판례가 2002년도에 나온 게 있다는데 그때는 어떤 판례가 나왔던 겁니까? 대법원 판례가 일관되게 대외적으로는 명의 수탁자만 소유자로 취급된다고 하고 있기는 한데요. 수탁자만. 예, 네. 다만 예외는 있지만 신탁자가 수탁자를 상대로 이제 부동산의 반환을 구할 때는 또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누군가한테 명의를 대신해서 부동산을 맡겼는데 그게 법원에서는 그래도 결국 소유자한테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났다 이 말씀이신 네, 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이제 그동안의 판례가 여러 개 있었을 테니까 변호사님한테 그동안의 판결 결과를 한번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었다라 한번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일반적으로요, 이제 명의신탁의 형태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간단한 것이 이제 양자간 명의신탁입니다. 그 신탁자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명의를 수탁자에게 그냥 돌려놓는 것인데요. 예, 이 경우에는 이제 수탁자가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면 수탁자에게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횡령죄가요? 네, 예. 네. 다만 수탁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를테면은 양자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그걸 모르고 부동산 샀는데 나는 일단 상관이 없다 이거군요. 다행히.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제3자는 일단 피해가 없다 이 말이 되는 거고 네, 또 네. 어떤 판례가 있습니까? 그 다음으로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형태가요.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신탁자가 매도인과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계약을 한 후에 실제 명의는 수탁자 앞으로만 이전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양자간 명의신탁과는 다르게 수탁자가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또한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요. 그러나 이 경우에도 수탁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두 건을 봐서는 이런 상황을 모르고 그 뭐 땅이든 집을 산 사람들 일단 피해는 안 보는 거군요. 네, 다행히. 맞습니다. 일단 네. 그거는 괜찮은 거고 또 어떤 사례가 있나요? 이제
명의수탁자가요, 매매계약까지 체결을 다 하는 경우를 이제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수탁자가 신탁자의 자금으로 계약도 체결하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까지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면 모든 걸 다 땅 주인은 난데 그거를 누군가 내가 맡긴 사람이 다 처리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일 같은 경우도 좀 사례가 좀 있나 보죠? 예,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이런 경우에는요, 이제 매도인이 선의인지 악의인지, 즉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는지에 관해서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매도인이 몰랐다면 수탁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그대로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매도인이 알았다면은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부동산 매도인이 이제 소유권을 그대로 보유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사례 같은 경우를 이를테면 뭔가 수탁자가 모를 수가 있습니까? 이런 상황들은? 매도인이요? 아니, 매도인이. 예. 근데 계약 당사자처럼 행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참 그러면 거의 뭐 그 땅 주인은 사기당했다는 생각까지 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게 참 그 재판 과정에서 좀 그런 어떤 진실 논쟁이 결국 벌어지는 건데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는 좀 규명이 좀 잘 됩니까? 사실은 선의 악의에 대해서는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수탁자가 보통 이제 소유권을 가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공개 변론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요. 대법원에서 이 사안을 공개 변론까지 이렇게 붙인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 법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판례에서 예외적으로 이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님 말씀하시죠. 오늘 공개 변론에서도 양쪽 공방이 치열했는데요. 그 뭐 주장을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불법한 원인에 개입한 수탁자에게 소유권을 기속시키는 결론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한 가지고요. 부동산 실명법이 명의신탁자의 등기 회복을 위한 권리 행사를 금지하지 않고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 질서를 위반하지 않기 때문에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는 여전히 그 약정이 효력이 있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불법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그대로 이제 유효하다. 그게 지금 두 번째 말씀하셨던 그게 2002년도 판례의 가장 큰 틀인 거죠. 그러면 2002년도고 지금 거의 20년이니까 대략 한 2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당시의 상황과 지금 상황이 좀 한 2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면서 좀 변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대법원에서 5월달에 이제 판결을 낸다고 하는데 혹시 뭐 그 2002년 판례가 뒤집힐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변호사님은 판단이 드세요? 사실은 법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판례가 달리 판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효가 된다고 보는 것이 뭐 적절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다만 이제 무효가 되면 수많은 권리관계들이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판례 변경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제가 그래서 저도 좀 내용을 보니까 오늘 여기에요. 공개 변론에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직과장이 직접 판례가 변경될 경우에 대해서 이게 미칠 영향을 설명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내용은 뭐 저희가 자세히는 좀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러면 정부에서도 이게 만약에 판례가 바뀐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좀 적잖은 혼란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냥 일반적인 상식적인 차원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세요? 원래 이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어떤 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이겠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제3자에게 명의를 이전했는데 이제 한순간에 소유권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클 수 있는데 혹시 그게 뭐 이를테면은 뭐 그 돈이 아주 많은 자산가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세금이나 이런 거를 좀 회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잘하는 뭐 사람한테 이거 해주면 내가 좀 뭐 피를 좀 주고 나중에 이렇게 하는 식으로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사실 좀 있었잖아요. 이런 것도 좀 막아야 된다라는 사실 여론도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이제 규제할 수 있는 좀 좋은 방향의 영향은 있을 것 같은데요. 판례가 바뀐다면. 그런데 이제 과거에 뭐 지금은 뭐 법에서 허용하고 있긴 한데요. 농지나 종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의신탁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뭐 법에서 허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혼란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큰 돈 많은 사람들이 농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일을 네, 드물 네. 것 같긴 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게 원래 취지가 분명히 있는데 네. 이게 지금 그런 것들이 좀 원래 취지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좀 악용되는 사례들도 있다라는 점도 현실적으로 있어서 네, 네. 글쎄요 대법원이 정말 어떤 판결을 내릴지는 정말 봐야 되겠습니다. 변호사님 먼저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다라는 말씀 앞서 드렸죠. 그래서 앞서 우리 저희 취재기자가 말씀드린 대로 180건이 넘는 이런 비리가 적발이 됐습니다. 강신업 변호사님 오랜만에 저희가 전화로 연결해서 내용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예. 채용 비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좀 뭐 다는 아니겠지만 몇 가지 변호사님께 보시기에 좀 이거 좀 참 악질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지금 오늘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서울 정부청사에서 발표를 했죠. 공공기관 채용 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인데요. 최근 2년간의 신규 채용하고 또 5년간의 정규직 전환 사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공공기관 채용 비리가 약 182건이 적발이 됐거든요. 임직원이 288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그 임원 중에서 3명은 수사 의뢰가 됐고, 수사 의뢰가 되면 바로 이제 직무 정지를 시키고요. 그다음에 직원이라든지 수사 의뢰가 안 된 임직원에 대해서는 업무를 배제시키고 일단 절차에 따라서 이제 퇴출시킨다는 것인데, 지금 이제 악질적인 거를 말씀하셨는데 이 182건 중에서 친인척 의혹이 한 16건. 예. 친인척 비리 의혹이 말이죠. 이것이 아무래도 가장 이제 나쁜 선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수사 의뢰를 이제 31곳에 36건을 수사 의뢰를 했는데요. 예. 이거는 이제 심각하다고 봐가지고 수사 의뢰를 한 것이고, 예. 그런데 그거 외에도 나머지 곳은 징계 요구를 한 곳도 있는데요. 112곳, 146건에 대해서는 징계 요구를 했습니다. 예. 보면 이제 사안에 따라서는 이제 좀 오래된 것도 있고 하던데 네.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조금 더 독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그렇죠. 그 정부 차원에서 이거를 틈타서 하는 사례들도 이번에 적잖게 나왔다는데 이게 뭔가 좀 그만큼 구멍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채용 비리 182건 중에서요. 신규 채용 건이 158건이고 네. 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건이 24건이었거든요. 네. 근데 바로 그와 같이 구멍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정규직 전환이 가능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 지금 보면은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뭐 점수를 올려주는 방법도 있고, 내지는 원래 이제 채용하지 않으려 했던 그 채용 인원보다 더 늘려가지고 채용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이제 있었던 것인데, 예. 역시 정규직 전환도 마찬가지죠. 그 요건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자신의 친인척을 특히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이런 사례가 발표가 됐습니다. 저희가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항상 안타까운 거는 이제 그렇게 부정하게 합격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제 떨어진 사람들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네. 그렇게 해서 부정하게 들어간 사람들은 그냥 놔둘 수 있느냐 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먼저 네. 부정하게 들어간 사람들은 이번에 이제 퇴출이 되는 겁니까? 네, 이번에 이제 그 임직원이 이렇게 채용 비리를 저질러 가지고 부정 합격자가 13명이 일단 밝혀졌거든요. 예. 그래서 퇴출하고 업무를 배제시키겠다는 것인데요. 네. 일단 이제 기소가 될 경우에는 바로 이제 퇴출시키겠다는 것이고요. 네. 근데 본인이 기소되는 경우는 바로 퇴출이고, 본인이 아니고 이제 관련자가 기소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경우에는 이제 감독기관이 재조사를 한 다음에 다시 퇴출시키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피해자가 약 55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피해자 구제를 또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지 않습니까? 예. 이제 피해자 구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재응시 기회를 주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만약에 필기 시험에서 피해를 봤다 그러면 면접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면접 기회를 주는 것이고요. 네. 만약에 이제 최종 면접에서 왜 떨어진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즉시 바로 채용을 하겠다. 최종 면접에서 떨어졌으니까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피해자가 지금 55명 정도로 발표가 됐는데 구제를 해주겠다는 것이고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 피해자가 A인지 B인지 딱 떨어지는 경우는 이렇게 구제를 해주면 되는데
피해자가 그룹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예. 제한 경쟁 채용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 그룹의 피해를 봤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시 이제 그 채용을 하겠다. 경쟁 채용을 말이죠. 예.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 관련이 된 그 채용 비리 과정에 관련이 된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그냥 그대로 놔두면은 앞으로 또 추가로 또 있을 수도 채용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새로 들어간 사람들이 이 사람들 때문에 인사상 피해를 보지는 않을까라는 걱정도 좀 생겨서요. 네. 그래서 이 지금 부정합격자라든지 그다음에 비리를 저지른 임직원들은 기본적으로 퇴출하는 것이 이제 원칙입니다. 그러니까요. 다만 이 사람들 중에서도 경중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내지는 또 자칫하면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제 수사가 필요한 경우는 수사를 의뢰를 하고 네. 그다음에 감독기관의 재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재조사를 거쳐서 그래서 이제 절차에 따라서 퇴출을 시키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수사 의뢰가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직무를 정지시켰고요. 예. 그다음에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업무는 배제시켰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부정 채용 또 비리를 저질렀다고 보기 때문에 업무는 배제시켜 놓고 그다음에 이제 절차에 따라서 퇴출시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부가 이제 이렇게 전수조사 결과도 발표하고 거기에 하면서 이제 내놓은 게 이제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대책도 내놨는데요. 일단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앞으로 이제 정부 공공기관 임직원의 그 친인척을 채용할 경우에 이거를 매년 공개하겠다. 그러니까 친인척이 누가 채용이 됐는지, 몇 명이 채용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공공기관별로 그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든지 이렇게 하겠다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채용 비리를 기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 채용 특혜 방지 대책, 다시 말하면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 채용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이 또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기관별로 이제 징계를 감경해준다든지 예. 이제 깎아준다는 말이죠. 네. 그래서 징계 감경을 금지시키고 그다음에 승진에 제한을 두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전수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야만 이제 그 채용 실태 또 채용 비리를 밝혀낼 수 있으니까요. 예. 그다음에 좀 눈에 띄는 것이 뭐냐면 채용 비리 공통 징계 양정 기준을 마련하겠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비리가 이번에 전수조사를 한 기관이 1,205곳이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공공기관하고 이제 공공기관 유사기관인데요. 그래서 각 기관별로 이제 징계가 좀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공통 징계 양정 기준을 만들어서 이제 징계를 일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래서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채용을 할 때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률을 제정해서 이 비리를 근절시키겠다 이런 대책을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강신업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예, 오늘도 미세먼지가 좀 있었죠. 아주 심한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만 오늘도 조금 좀 불편했던 분들이 좀 많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일대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가 이제 처음으로 내려진다고 하는데요. 이게 뭐고 이렇게 되면 어떤 것들이 변하는지 오늘 좀 조금 더 자세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동종인 교수님 전화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비 저감 조치라는 게 일단 뭔가요? 예, 뭐 과거에는 이제 미세먼지가 아주 심해졌을 상황에서 이제 그 저감 조치가 이렇게 이루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이제 비난을 받아봤고 뒷북 행정이다 이런 이제 뭐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이번에 이제 예비 저감 조치는 이제 예상이 되었을 때 하루나 이틀 전에 이제 예비 저감 조치를 발표를 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게 예비 저감 조치라는 게 적용되는 뭐 나름의 조건들이 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나쁨 상태가 내일하고 모레 계속 이제 이어지는 상황이거나 이제 모레 상황에서 아주 나쁨이 이제 예상이 되는 경우에 이제 그 이틀 전에 이제 예비 저감 조치로 진입되는 겁니다. 예. 뭐 이거는 되게 우문일 수 있긴 합니다만은
이게 기상 상황에 따라서 예비 조치가 내려졌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나빠지질 않고 그러니까 좀 괜찮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이제 큰 문제가 되는데요. 이제 과거에 우리 뭐 일기예보도 그렇고 뭐 다른 이제 예보도 마찬가지로 예보가 빗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거기서 이제 예보 기술이 상당히 이제 낙후됐다 이게 비난도 많이 받고. 근데 미세먼지도 그 예보의 정확성 문제가 상당히 이제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뭐 예상은 되었지만 기상 상황에 따라서 이제 상당히 이제 나빠질 수도 있고 아주 안 나빠질 수도 있고 예. 또는 이제 이런 예비 저감 조치를 이제 했기 때문에 또 그 효과에 의해서 또 이렇게 안 나빠지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결과를 두고 뭐 많은 또 비난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뭐 일종의 그 하나의 경각심을 일으키고 시민들이 사전에 자신을 보호해야 된다는 이제 이런 차원에서는 또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뭐 뒷북 행정한다고 그러고 비난 여론이 있어서 이렇게 예비 저감 조치라는 것까지 만들어서 하는데 또 기상 상태가 바뀌었다고 그래서 또 그걸 뭐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좀 과한 것 같고요. 근데 보니까 예비 저감 조치 때에 보면은 그 비상 저감 조치죠. 요거보다 이제 본격적인 그 제한 조치 때는 노후차 운행 제한이 그때 있어서 요 설명을 때 교수님께서 해주셨는데 예비 저감 조치 때는 이런 내용들은 없네요. 예, 뭐 이게 이제 확실하지도 않은 거고 또 여러 가지 과도한 또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노후차 운행 제한은 뭐 들어가지는 않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공공기관의 차량에 대해서 이부제를 실시한다랄지 그다음에 이제 그 대형 배출 시설들이 있어요. 그런 이제 주요한 배출 시설에 대해서 이제 미리 그 시나리오를 이렇게 작성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단계별로 그 조업을 줄이는 그런 이제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예비 저감 조치가 내려진 것 자체가 이를테면 이제 앞으로 미세먼지 상황이 더 나빠질 거라는 거에 대해서 예비 조치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오히려 그 운행 같은 거 이런 거 좀 그러니까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키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줄여줘야지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제 실효성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본격적인 이제 이런 배출원에 대한 이제 저감 조치 이런 게 들어가지 않고 제한적으로 이제 뭐 공공기관이나 주요 시설에 대해서만 이제 저감 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연 이제 그런 뭐 예비 저감 조치에서 그런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인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뭐 의문이 있을 수는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이제 예를 들면 모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데 뭐 오늘 이제 발표를 함으로써 내일부터 조치가 이루어진다. 뭐 그런 거는 약간 이제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또 뭐 이게 제한적이지만 또 시민들에 대한 그 홍보 효과, 그렇죠. 뭐 이런 건 상당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시민들의 그 어떤 건강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 또 스스로 이제 준비한다 이런 차원에서는 상당히 이제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게요. 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쨌든 이런저런 뭐 어떤 뭐 좀 부족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예비 저감 조치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홍보 효과, 즉 경각심을 미리 좀 조심하라고 하는 거를 사전에 시그널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뭐 교수님 말씀대로 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정부가 이 미세먼지에 관련해서 정부나 뭐 서울시 내에서 이제 이런 식의 그 세부적인 그런 대책들을 좀 내놓고 있는데 혹시 교수님께서 이 미세먼지에 관련돼서 조금 이런 거를 좀 해보면 좋지 않겠냐라고 혹시 좀 생각하시는 어떤 그런 어떤 방안 혹시 이런 게 있으신지요? 예, 뭐 얘기하면 상당히 길어지겠지만 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미세먼지의 배출원이 워낙 다양합니다. 그렇죠. 생활 주변에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정부가 이렇게 앞장서서 주요한 배출 시설이나 이런 걸 이제 뭐 단속은 하지만 이게 이제 중소규모나 뭐 이렇게 이 규제를 받지 않는 이런 시설들은 너무 많아요. 서울시만 하더라도 이런 보일러 시설이 한 300만 개 정도 이상이 되고 또 뭐 여러 개 배출 시설 굉장히 많고 그런데 막상 이제 규제를 받는 이런 시설들은 이제 아주 그 대형 시설들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특히 뭐 서울시나 이런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이런 이제 잘 규제되지 않는 생활 주변의 어떤 미세먼지 배출원 뭐 이런 것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또 이제 관리하는 이런 게 필요하고 또 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이제 시민 참여 운동, 시민들이 그렇죠. 참여해서 이런 약간의 그 시민 운동으로서 이런 미세먼지 저감하는 이런 이제 뭐
일어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좀 이렇게 지원도 하고 그거는 제대로 만들어가는 거. 글쎄요.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그러니까 개별 단위로 보면은 규모가 작을 수 있지만 그게 모아지면 굉장히 많은 거니까요. 그것들을 지금 세세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전 국민적인 어떤 캠페인을 벌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네. 아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서울시립대 동종인 교수였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